대한 유쾌한 기분도 잠시 정말 지금 우리가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지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전국적 3단계로 지금 굉장히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4일째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4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숫자는 1,710명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늘었는데요. 뭐 지금 굉장히 전파력 강한 이 델타 바이러스 영향도 있고 네. 또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이동량도 많아서 확진자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수도권은 좀 주춤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서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랬죠. 다시 수도권이 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일단 수도권의 지역 발생 확진자 비율이 60% 밑으로 갔다가 다시 67%, 그러니까 거의 70% 육박하게 됐는데요. 네. 이제 감염의 불씨가 다시 수도권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적 대유행의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4단계 서울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4단계는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4주차가 돼요. 그런데 애초에 굵고 짧게 4단계 하겠다는 정부의 이 방침은 공허한 메어리가 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국무총리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의 단계는 4단계 최고 수준입니다마는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효과의 척도라고 할 이동량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휴가 시즌에 맞이하는 주말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서 코로나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이동과 활동, 만남과 접촉을 자제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김유진 아나운서 저 국무총리의 호소는 몇 주 전 호소와 지금의 호소를 단어만 몇 개 조금 바뀌었을 뿐 정말로 지금 제발 동참해 주세요라는 호소는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는 곳이 여전히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태권도 강습 현장이 바로 그곳인데요.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녁 시간 가방을 맨 학생들이 한 건물 안으로 줄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간 곳을 살펴보니까 어떤 곳이었냐 하면요. 네. 지금 실내 바닥에는 매트와 운동시설이 설치돼 있고요. 네. 태권 도복을 입은 학생들이 수십 명이 몰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간판도 없이 태권도 강습을 해왔던 건데요. 어허.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수험생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저곳이 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거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합 뛸 때 하는 기술들이 좀 이제 높이가 나와야 돼요. 막 사람 밟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여기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실내 체육 쪽이라고 생각을 해서 10시 전에 다 끝냈었거든요. 그럼 체육관 시설로 등록이 돼 있나요, 이제? 여기는 따로 안 되고 거기 실내 체육시설로 등록이 안 된 곳이라면 지금 불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친 건가요? 오윤성 교수님. 예, 원래 이제 태권도장으로 이제 정식 등록을 하려 그러면 법에 의하면 1, 2종 근린 생활시설 건물에다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보시는 것은 공장용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여기는 체육시설로 신고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미신고 영업에 따라 가지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아예 신고를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예 방역 점검 대상에서도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되면 집단 감염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성이 있는데 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렇게 몰래 수업을 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태권도 시범단 소속 전현직 지도자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좀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럴 사람들이 지금 저러한 상황을 만들었다. 그것이 이제 문제죠. 우리가 흔히 무도인이라고 존중의 뜻으로 얘기하잖아요. 참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이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감독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수업 등록을 이제 제가 잘 몰라서 변명의 여지가 없죠. 제가 충분히 실수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게 몰랐다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자칫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곳에서 누군가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저게 뭐 QR코드를 찍겠습니까? 왔던 거 체크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동선 파악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코로나19 확산에 굉장히 큰 그런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그렇죠. 곳인데 사실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네. 이게 허가를 받고 뭐 신고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이 더 큰 것 같고요. 네. 일단 죄송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되는데 네. 수원시와 수원시 체육회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한 후에 경찰 고발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모범을 좀 보이기 바랍니다. 어른으로서요. 그런데 지금 백신 접종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잖아요. 지금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런데 백신 예약을 하고도 못 맞으신 분이 있답니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50대 남성이 지난 10일 백신 사전 예약을 통해서 예약을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 문자에 일시, 장소 어디로 가라고 이제 상세하게 이제 전달을 받았고요. 그러겠죠. 정해진 날짜에 그 병원을 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병원에 갔더니 예고도 없이 휴가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보게 된 거고요. 황당했겠죠. 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약자들한테 전화라도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병원에 전화해도 받지 않아서 방역당국과 보건소에 이제 물어봤으나 여기서도 역시 영문을 알 수 없다. 결국은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되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백신 예약 힘들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갔는데 굳게 닫힌 병원 보고 어이상실 완전 황당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저희가 질병관리청 콜센터 측에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이 휴진으로 설정해놓지 않았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사를 저희가 따로 관리하거나 막아놓지는 않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양해 전화를 해서 그 일정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일정을 옮겨주시기를 일단 안내드리고 있거든요. 질병관리청 콜센터 관계자분은 그냥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어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는 그 해당 병원이 미리 고지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질병청 콜센터에 의하면 이 각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 인원과 가능 날짜를 갖다 입력을 갖다 시켜 놓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약을 갖다 연결시켜 준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병원이 해당 휴무일에 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약을 갖다 열어둔 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약이 된 건데 그렇다면 그것을 문제를 인식을 했었으면은 병원에서 해당 예약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갖다가 해서 네. 뭔가 문제를 해결했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병원 측의 해명은 그렇습니다. 38명의 예약자가 있는데 일일이 전부 다 전화를 했는데 일부가 아까 그런 분들 연락이 안 갔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저렇게 이제 실수가 됐기 때문에 5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접종 날짜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이 병원의 휴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요. 해당 병원 측이 대응을 잘못했다라고 이 선을 그을 게 아니라요. 방역당국, 보건소 측이요. 차제에 그 해당 병원 관계자들 휴가 마치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차제에 페널티를 주든지 뭔가 따끔한 대책을 세우세요. 그래야 정신 차리지. 국민 알기를 백신 예약하신 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잖아요. 뭔가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분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바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얘기인데요. 가히 업무량이 살인적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해야죠. 확진자 동선 파악하기 위해서 역학조사 나가기도 하고요. 요양시설 점검에 보건소에서 백신 접종 업무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밤에는 기존 보건소 업무인 건강검진, 신체검사 업무까지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그러다 사건. 보니까 지금 주 7일 근무는 기본이고요. 출근 시간이 아침 7시, 퇴근은 밤 9시에 하는 그런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어떤 큰 사명감을 가져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업무량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초반에는 덕분에 챌린지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오히려 길어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 이런 희생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또 좀 무뎌지게 된 것은 아닌가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니, 권상희 평론가님, 저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 중에는 결혼하신 분들은 누구누구의 엄마잖아요. 그러면 엄마인데 본인들 아이들 볼 틈도 없이 계속해서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일하고 있으면 대체 이분들의 인권, 이분들 건강권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분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1년 반 이상 계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시는 간호사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지난 5월에는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십니다. 아이고. 뭐 코로나19 감염 위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게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감염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업무가 과다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생활로 집안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걸 지금 호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내가 쉬게 되면 동료가 내 업무까지 떠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원 충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디 한 곳 호소할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분들한테는요. 사실 손정혜 변호사님 사명감이란 단어를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지금 사명감만으로 버티기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이 인력난에 대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버티다 못 버티는 일부 간호사분들께서도 휴직과 사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휴직한 보건소 간호사가 1,480명에 이른다고 하고요. 사직하신 분도 220명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네. 사직하고 휴업하면 또 남은 사람들이 또 이 인력 부족을 떼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죠. 특히 현장에 주로 1년차, 3년차 정도의 저연차 간호사들이 많이 남게 되니까 저연차는 저연차대로 그 업무가 능숙하지 않은데 그렇죠.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가중하고 또 연배가 많은 고연차들도 저연차들이 해내지 못하는 모든 업무를 다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아하. 양쪽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것인데 네. 처우 개선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일시적으로라도 인력 확대가 시급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만약에 간호사 인력이 아니더라도 간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사회복무 요원이라든가 우리 공공인력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빨리 지원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걸요 하루빨리 이 해결하지 않으면요 저 피해는요 간호사분들 즉 의료 인력난 의료인들의 고충도 고충이지만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명심하시고 하루빨리 대책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판결 두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금 도쿄 올림픽이 한창인 가운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던 전직 유도 국가대표 선수 왕기춘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게 됐습니다. 아하. 왕기춘 씨는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16살과 17살 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또 성적으로 학대하려 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왕 씨는 당시 학생인 피해자들에게 햄버거를 사주겠다, 집에 놀러와라라는 식으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런 몹쓸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 왕기춘이라는 사람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했습니까? 그러면? 부인을 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연인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연인요? 합의하에 이런 관계를 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학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무죄 취지로 주장을 했던 건데요.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왕 씨가 피해자들을 항거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사실까지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아니,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왕기춘의 주장처럼 진짜 그 왕기춘과 그 피해 여학생들이 연인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재판부가 아까 지금 손정혜 변호사 얘기만 딱 들어보면 혹시
야 이거 진짜 인정해 준 거 아니야 무죄 아니야 생각했을 텐데 일단은 보통 이런 성범죄 사건이 벌어지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저 합의하에 성관계 한 건데요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하. 그러면 합의하에 성관계, 애정관계라는 성관계가 되려면 최소한의 이 감정의 교류가 있을 그런 계기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피해자들과 왕기춘 씨하고 나이 차이가 15살이 넘습니다. 네. 뭐 특별하게 애정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 네. 그리고 피고인과 합의 못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합의 못했습니다. 피해자들 용서하지 않고 지금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게다가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라는 점과 네. 피해자들이 지금 대인기피증까지 앓고 있어서 이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폭행 협박으로 인한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강간은 아니지만 위력의한 가늠죄, 청소년보호법상 위력의한 가늠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피해자분들은 지금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충격과 지금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1심에서 징역 6년이 나왔어요. 근데 이 재판, 이 사건이 1심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윤성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 1심이 선고되고 난 뒤에 이제 검사와 하고 피고인 측에서 모두 항소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2심에서는 이유 없다 해가지고 양측의 이제 항소를 모두 기각을 했고요. 네. 대법원에서는 이제 원심이 내린 이 징역 6년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지금 이 왕기춘 선수 같은 경우는 올림픽에서 은메달 땄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규정에 의하면 지금 이제 그 매달 75만 원 정도 연금을 갖다 수령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연금 수령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것뿐만 아니라 뭐 체육훈장, 뭐 맹호장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받은 사람인데 네. 이 왕기춘 선수의 이번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글귀가 있습니다. 뭘까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러네요.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로 저 금메달, 세계 선수권대회 금메달 받고 올림픽에 은메달 받고 그러면 뭐합니까? 인성이 정말로 추악한데요. 세상에 10대 여학생들하고의 관계를 연인이라고 어떻게 그 입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요. 이번 이 판결도 주목을 끌었습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네, 교통사고와 관련된 판결인데요. 이 사고가 발생했던 것 2019년 4월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였는데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A씨가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호미를 바친 이 피해자의 차량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회전해서 돌아와서 이 옆 추락방지 시설물을 충격하고서야 간신히 멈춰선 건데요. 그런데 문제인 건 이 가해 차량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겁니다. 아하. 피해자 약 3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고요. 네. 차량 수리비만도 850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당시에 날씨가 상당히 맑았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충분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누구나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소리가 났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겠네요.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뭘까요? 1심 법원과 2심 법원 모두 이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저랑 지금 시청자분들이 잘못 들었을까요? 어떻게 1심과 2심 재판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고를 갖다 내고 난 뒤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은 회사에 출근했는데요.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찰에 출두를 하고 난 뒤에 한 얘기가 자신은 이 사고가 난 줄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 수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하.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 같은 달 병원에서 뇌 MRI 등 검사를 받고 네. 넉 달, 5달 이전부터 1분 이내로 4차례 정도, 5차례 정도 의식 소실을 갖다 경험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의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병원 측에서 알아보니까 뇌전증의 가능성이 있다. 이 뇌전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간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바로 어떤 죄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발작 증세가 이 뇌의 어떤 증세로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이 뇌전증이 무죄의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일단 우리 모든 사람들이 범죄를 할 때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날 거라는 고의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건데 네. 일단 사고 난 걸 만약에 몰랐다. 진짜 몰라요? 기억을 전혀 못 해요. 그럼 사고 난 걸 전혀 모르고 도망간 건 도망간 게 아니죠. 그냥 간 거지. 하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뇌전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아니고요. 뇌전증으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의식소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기억이 없는 거예요. 1분 정도가 몇 번씩. 그러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인식하고 나 이거 사고 났으니까 도망가야지가 도주잖아요. 네. 내가 교통사고 난 걸 몰랐으면 어떡하나 그냥 가죠. 허허. 그건 도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봐서 1, 2심 법원 모두 A씨에게 무죄를 판단했는데 이제 의심스러울 수 있죠. 야 이게 정말 이게 전혀 모를까? 근데 의심스럽더라도 검찰에서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허허.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는 법원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네. 1, 2심의 판단은 일단 다 무죄가 됐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손정희 변호사님 혹시 이 판례가 앞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뺑소니가 해당되는지 여부인데 네. 굉장히 희귀한 사례입니다. 사실은 어떠한 의학적 근거 없이 이렇게 범죄 인식이 없다, 차량 사고 났으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인 문제 또는 질병상의 문제로 인식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받아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 저 뇌전증이에요, 저 이런 질환이 있어요. 그런데 의학적인 어떤 치료 경과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입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안 받아주죠. 그래서 이렇게 모방하는 어떤 무죄 주장이 나올 것이 염려되는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이 사건은 무죄지만 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이 운전자는 면허를 유지하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지불식간에 본인이 이렇게 의식을 잠시나마 잃을 정도라면 또 다른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말로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게 이번 사안에 그냥 앞차를 추돌한 정도 이것도 물론 큰 부상 입었습니다만 만약에요. 무슨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치어서 인명피해 났다는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운전자도 씻을 수 없는 지금 이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운전을 계속 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본인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경북 문경에서 있었던 개 6마리에게 공격당했던 모녀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뭔가 후속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이 어제 해당 개 6마리의 안락사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건을 이제 상기시켜드리면 25일 오후 7시 반경에 문경시 소재에서 모녀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60대 어머니 그리고 40대 딸이 산책하던 중에 이 개 6마리에게 공격을 당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공격했던 개 6마리는 안락사 됐습니다. 일단 지금 당시에 6마리가 그 산책 나왔던 모녀를 공격했었다고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바로 어제 저희 방송 전인 어제 해당 개 6마리는 안락사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문경시청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를 어저께 했습니다. 주인이 원하셔가지고요. 주인하고 가족들이 응원을 하셔가지고 다 실시했습니다, 어제요. 6마리인데, 그 중에 또 3마리가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9마리를 다 실시했습니다. 일단 자제분이 먼저 설득을 해주셨어요. 아들이 이제 아버님을 설득해서, 또 추후 나머지 또 3마리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에 견주는 사람을 공격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나요? 권상희 평론가님. 그래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견주가 경찰 조사에서 사람 공격한 거 처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멧돼지 같은 유해동물을 막기 위해서 개를 키웠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가 달라요. 이 모녀를 공격한 당일 아침에만 해도 이들 개한테 물릴 뻔했다라는 마을 주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개 2마리가 달려드는데 골프채 때문에 간신히 개를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을 주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인 건 이때도 역시나 목줄, 입마개 하지 않았던 상태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였던 게 지난해 이 개들이 이웃이 기르던 개를 공격해서 죽이는 일도 있었다고 세상에. 하는데요. 이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대로라면 이 견주, 패티캣이 없는 견주라고 할 수 있죠. 이 패티캣이 없는 견주가 키우는 개가 이웃 주민들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저 6마리가 달려들었을 때 모녀는 정말로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 정도 갖고는 표현이 안 될 거예요. 정말로 눈앞이 캄캄해졌을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이 피해자 가족들의 심경이 어떨까요? 백성원 변호사님 진짜. 이건 정말 황당하고 황망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의 아들이자 또 남동생인 분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견주의 얘기는 지금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견주가 거짓 진술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네. 피해자 가족들의 얘기로는 이렇습니다. 견주가 개들 공격하는 개들 내가 좀 말려도 힘에 붙여서 어쩔 수 없어. 그렇죠. 자기가 말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고 당사자의 누나의 답변을 들을 때는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른 것 같다. 뭐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인지 사고 장소, 그러니까 사고 지점마저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지금 저렇게 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피해자 가족분은. 네, 일단 먼저 공격받은 게 누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 누나였다고 하는데 강둑에서 바닥 방향으로 이렇게 끌려가면서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뼈가 보일 정도로 안면을 많이 심하게 물린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니에게 이 개들이 또 달려들어서 공격을 했는데 목이나 전신을 물고 어머니가 이제 쓰러지실 때까지 이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 전 과정 동안 견주는 단 한 번도 말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제 누나가 진술을 했다라는 것이 국민청원 게시판의 내용입니다. 세상에 오윤성 교수님 피해자 가족분들이 무슨 없는 말을 지금 이 경황에 없는 말을 지어내시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한다면 지금 앞서 견주가 했던 말고 180도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피해자 가족 진술을 보게 되면 견주가 얘기하는 그 진술에 있어서 신빙성을 우리가 참 담보하기 힘든데요.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방금 그렇게 아주 그 험악한 상황이 났는데 그 견주가 쓰러진 그 어머니를 경운기에 싣고 한 400m 정도를 갔다는 거죠. 그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119 신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이 사냥개가 어머니를 갖다 물어가지고 바닥으로 끌어내렸다는 거죠. 정말 이게 저희들이 묘사하고 있긴 있는데 좀 섬찟한데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 딸이 119에 신고를 할 때까지 이 가해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119 구급대가 거기에 도착했을 그때 상황을 보게 된다면 딸이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개를 갖다가 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견주가 그 상황에서 정말 그 견주로서 그 개들에 대한 어떤 통제라든가 이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피해자 가족분들 얘기를 들으면요. 자, 119가 왔어요. 119 구급대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견주는 옆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개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누나라는 분이 그 당시에는 따님이 몽둥이를 들고 개들을 계속 제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분들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아직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세상에. 있는데요. 특히 어머니는 병원에 이송될 당시에 과다출혈로 혈압이 50까지 떨어져서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였다고 하고요. 아이고. 지금도 완전히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40대 딸 역시 심각한 상처를 입고 수술을 받았는데 의식은 회복했지만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가족분들을 더 화나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서요, 손정희 변호사님. 바로 이제 이 가해자 견주의 어떤 태도인데요.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 다음 날 문자로 합의해달라, 선처해달라는 종용의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 수사 중인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주가 거짓말을 지금 하는지 자기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주는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종과실 지상 경위로 입건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경찰은 수사 중입니다. 신중하게 예상해 본다면 저 견주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행정처분하고 형사처벌을 좀 나눠봐야 되는데 개들 목줄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래서 문경시에서는 한 마리당 20만 원씩 해서 총 120만 원을 과태료 처분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사로 넘어가면 이제 경찰에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개가 6마리, 그것도 꽤 큰 개인데 이 6마리를 목줄을 안 하고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물 거라는 건 충분히 예견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정도 관리도 하지 않 6마리를 통째로 목줄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리 소홀의 정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반 과실치상보다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지금 입건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사실 지금 중과실치상이라고 할 때 지금 조금 전에 이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처럼 피해자들이 거의 완전 사실상 방치돼서 공격을 당했다면 형량은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금 관련법은 있긴 있습니다만 하지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법 개정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꾸 이 견들에 대해서 사람이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사건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목줄 미착용했을 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좀 올릴 필요가 있고 가장 문제되는 게 맹견을 입마개를 이제 미착용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는 되어 있는데 그 종류를 한정했습니다. 5종류 정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사견이라든가 로트와일러라든가 스테퍼드션 5종만 한정을 해놨는데 사실 저 5종 말고도 위험해 보이는 또는 사고를 야기했던 견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대형 견들 그리고 맹견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개들도 모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규제가 좀 강화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해당 지자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당 20만 원이거든요. 목줄을 안 했을 경우에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그 입마개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또 동물 등록에 의무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전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여한 것이 이번 계절에서 운영시 전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기로 했어요. 동물 등록. 국가 기관이나 이제 조에는 동물 보호 담당들이 있어요. 부서가. 시에는 아직 동물 보호 담당 부서가 없어요. 그런 조직이 좀 국가에서 약간 시까지 좀 계산을 해서 좀 키워줘라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저런 문제도 좀 귀담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이 사고를 일으킨 이 견들은요, 개들은 6마리가 애초에는 뭐 3마리는 그레이하운드고 3마리가 잡종견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6마리 모두 이제 잡종견인 것으로 뭐 해당 지자체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고 잡종이걸 떠나서 일단 저렇게 대형견, 공격성이 있는 개들은 꼭 입마개 착용 의무와 5종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차제에 저런 이 견주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입마개를 채워주시는 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시는 게 우리 개도 이 안전해질 수 있고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 줄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먼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에서요, 그냥 뭐 더덕 캐고, 그다음에 뭐 산삼, 곰치, 뭐 등등 뭐 약초 캐면서 자연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신봤다! 이쁘게 생겼네요. 아, 좋다. 지금 이거 포메인이에요. 샐러드로 많이 해 먹죠, 이거. 저희 뭐 제가 먹을 거랑 제 주위에 뭐 가족들이나 지인들 먹을 정도만요. 너무 많이는 안 하고 또 직접 재배한 거 갖고 또 김장해서 또 내년에 또 김치 먹고. 제가 혼자 지낸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한 8년? 9년 된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지내다 보면 좀 익숙해져요 또. 아니 국가대표 출신 축구스타 송종국 씨인데 아니 김유진 아나운서 나는 자연인이다 지금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송종국 씨가 지금 이혼하고 7년 동안 홍천의 깊은 산속에서 반려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어허. 송종국 씨는 배우 박연수 씨와의 결혼 생활을 2015년에 9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고요. 이후에는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산속을 누비면서 약초 캐고요. 또 작은 밭에서 자급자족으로 배추와 고추를 키우면서 그야말로 자연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허. 그럼 저 산속에 김윤희 아나운서 집은 있어요? 저게 뭐 아파트 저기 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산속에. 그렇죠. 이 송종국 씨는요, 알루미늄으로 만든 이동식 주택에서 지내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아, 그것도 손수 정말- 만들었나 보. 아이고, 네. 맞습니다. 어허. 그렇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사이에 대체 와 집은 눈이 휘둥그레지는 산속에 저런 시설이 있을 줄이야. 송종국 씨 사실 왕년에 참 많은 뭐 예능 방송에서도 활약하고 그랬는데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송종국 씨한테 있었던 걸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7년 정도 됐고요. 가장 친한 주위에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하고도 연락 안 할 정도로 제가 1년 동안 아예 연락 안 하고 들어와 있었어요. 그냥 저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신도 강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이겨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사실요. 힘들고 이거 이대로는 못 버티겠다. 그냥 빨리 그냥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사라지자. 그래서 그때 그냥 싹 접고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저렇게 상당히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심정, 그리고 굉장히 나약한 심정, 이런 얘기를 지금 털어놨어요. 그럼 뭔가 좀 심각한 일이 신변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송종국 씨는 2002년 월드컵 영웅이죠. 히딩 감독의 눈에 들어서 월드컵 우리 4강 신화를 이룰 때 거의 혁혁한 곳이었고 제 기억으로 아마 가장 먼저 유럽 진출을 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송도 많이 하고 대중들하고 굉장히 친해졌었는데 네. 이제 이 가족 아내하고 이제 사이가 좀 안 좋아지면서 좀 이렇게 송종국 씨 입장에서는 아이들 본 앞에서 이제 아이 엄마하고 둘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그게 좀 따로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별거를 했고요. 그 후에 결국 이혼을 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송종국 선수가 이혼했구나라는 걸 이제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막 온갖 루머하고 막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송종국 씨가 그 당시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코너에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아까 그 얘기하잖아요. 난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혼 당시 너무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이대로는 정말 못 버티겠구나라는 생각에 싹 접고 이렇게 산으로 온 거라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사실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의 일은 그 제3자가 알 길이 없잖아요.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가 제일 잘 아는 법이고 뭔가 그 둘만의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나쁜 게 아무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루머를 하고 그 루머에 또 다른 소문이 전해지고 더해지고 해서 확대 재생산된다는 거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딱 얘기하는 것도 요즘은 이혼을 하면은 데리고 있는 쪽에서 친권을 그냥 가지고 있는다. 이게 쌍방으로 가면은 나중에 서로 불편해집니다. 서류도 뗄 때 같이 봐야 되고 뭘 하고 할 때마다 부딪히니 그냥 데리고 있는 쪽에서 친권 예 그래요? 그럼 뭐 엄마가 키우는 거니까 그렇게 하죠 했는데 이제 그 부분도 나중에 이제 난리가 났더라고요. 애들까지 다 친권도 포기하고 애들 버렸다. 예,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공격들 이제 이런 것들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를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싹 접고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요. 송종국 씨가 본인이 이제 얘기하니까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당시에 이혼 당시에 기사상에도 친권을 포기했다는 이 말이 들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친권까지 포기해? 그럼 뭔가 귀책 사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정서로는
자식을 버린 아버지가 돼버린 거죠. 아마도 그런 부분이 가장 속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친권 포기와 관련해서는 오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뷰에서도 보셨지만 법원에서 이 쌍방 친권 소유로 가게 되면 서로 불편하다고 해서 알았다고 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친권을 아내에게 넘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친권 포기 관련 보도들이 나오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 애들까지 버렸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 불미스러운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시 스포테이너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뭐 대중의 비판도 거세졌던 게 사실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부 사이의 일은 사실 부부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중이 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가십거리가 돼서 공격할 대상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던 송종국 씨가 이때 사람들이 다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 싹 접고 이 산속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마도 유명인의 유명세 뭐 송종국 씨 상당히 혹독하게 치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네네. 그 언론에서 그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혼할 때 뭐 손재 변호사랑 저 변호사니까 이혼할 때 친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친권을 이제 부부가 양쪽에 다 행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여권을 만들 때 둘이 다 같이 가야 돼요. 보통 양육권을 행사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친권까지 같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해준 거지 친권을 포기하는 게 아닌데 이런 걸 친권을 포기했다고 보도를 내버리니까 아이들을 포기했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에서도 이런 것들은 좀 그러니까요.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맞아요. 이게 아이를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걸 꼭 좀 언론에서 보도를 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그러니까 언론들의 보도 부주의가 좀 이런 오해도 씻을 수 없는 상처도 준 거예요. 단순 해프닝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을까요, 송종국 씨는. 그런데 이혼하신 분과는 예전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다 쳐도 그래도 세상에 우리가 흔히 피는 땡긴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아이들과는 전처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아빠라고 그랬어? 지욱이 좀 레슨해 주려고요. 지욱이라면 제 아들이죠. 아빠. 나 이제 아빠랑 같이 있으면서 많이 배우고 선수가 되고 싶어. 아빠, 나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지. 시간 좀 내주시죠. 데이트 한번 하게. 아, 제가 요즘 좀 바쁘네요. 언제 시간 내줄까? 우리 영화 한번 보러 가자. 좋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항상 건강해야 돼. 사랑해. 나도. 세상에 지금 화면 보신 분들은요. 손정희 변호사님 세상에 그때 그 아이들 와 뭐 벌써 이렇게 컸어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 프로 아빠 어디가에서 딸 지아 양 봤던 맞아요. 기억이 나는데 그때 7살이 엄청 귀엽고 쪼만했는데 맞아요. 지금 15살이나 됐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맞아요. JYP에서 러브콜을 보낼 정도로 수지 닮은 꼴이라고 하는데 네. 크면서 더 아름답게 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장래희망이 골프 선수라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아들 송지욱 군도 마찬가지로 장래희망이 축구 선수라는 걸로 봐서는 네. 아빠의 어떤 운동선수 DNA가 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지금 같이 살진 않겠지만 이렇게 교류하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아들은 정말 아빠처럼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혹시 힘든 점은 없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냥 왔었거든요. 큰 돈은 못 벌지만 그냥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는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금액 따지면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땐 10억이 넘어가요.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까먹고 더 저희 뭐 정말 우리 갇힌 동생들이 같이 하면서 배달 일도 나가서 하고요. 우선은 버티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하여튼 이대로 계속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전 부인분과도 지금은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희망인 이 딸과 아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힘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모습 팬분들에게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